여러분들 여기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려면,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미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이유가 뭐냐면, 단촐하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브라질 채권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단위가 억 원이고 1조 3천억 팔리고 2조 5천억 정도 팔렸어요. 다행히 2020년에는 판매 거의 비슷하네. 많이 팔렸네. 2020년 들어서도 브라질 채권이 되게 많이 팔렸어. 근데 브라질 채권이 이익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익률이 막 이자가 막 15%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한 8%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자율이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뭐 1%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점 몇 프로, 1.25% 뭐 그러다가 지금 0.25%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당히 낮고, 국채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익률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1년에 1%, 2% 정도 먹는 건데 그 정도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딱 봤는데 브라질 채권을 보니까 뭐 이익률이 한 뭐 8%? 뭐 이렇게 됐는데 10%? 8% 막 이렇게 된대. 그래서 부자들이 여기에 브라질 채권에 요것만 보고, 수익률만 보고 딱 들어간 거지. 이자를 그렇게 너무 많이 줘? 그러면 사야지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어. 여기 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2월까지 5.38%의 평가 손실을 봤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수익률, 그 이자율이 되게 높은데 왜 손실을 봤을까? 그게 여기 요겁니다. 점점 떨어지는 헤아라 가치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국채 투자를 할 때 헤알화, 그러니까 브라질의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브라질 통화 가치, 브라질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브라질 통화 가치가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원화 또는 달러는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나는 건데, 브라질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1%에서 17%를 손해를 입었다. 다른 증권사 거. 그리고 가격은 상승했는데 환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해 큰 폭의 손실을 봤다. 2월 말까지 채권에서는 1.3% 수익이 났대요.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이거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외우세요.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외우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 일단 외우세요.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다라고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고 듣습니다. 채권에서 1.3%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이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환율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6.68% 손실이 났대. 그래서 퉁치면 5% 이상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헤아라 변동에 한회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 보시면 실제 브라질 통화 가치입니다. 헤알화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2011년도에 1헤알당 600원대였는데 지금 1헤알당 얼마? 229원. 4월 6일 기준으로 1헤알당 229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 3분의 1 토막.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채권을 100원에 샀어요. 100억에 샀다. 자씨. 100억에 샀어. 이자율 10% 준대. 10년 보유했어.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대략 여기 10년을 곱하면 200억이 되는 거죠. 10억씩 10번 받으면 2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환율이 3분의 1 토막 났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3분의 1로 나눠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돈은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억도 안 되죠. 67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이자를 아무리 많이 쳐줘도 얘네는 손실이 나는 거예요. 채권에서. 그러니까 10억씩 10번 받으면 100억에 본래 본채값 있잖아요. 원래 채권값 100억 더하면 200억이니까 제가 여기 200억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채권뿐만 아니고 주식도 보세요. 예를 들어 요때가 한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5만 정도라고 볼게요. 지수가 한 5만 정도였어요. 이때 2010년 정도죠. 2010년입니다. 여러분 조금 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2010년 정도예요. 이때 한 5만 정도에서 열심히 분할 매수했어요. 브라질 주식, 이거 브라질 보베스파, 이건 주식입니다. 주식. 지수가 2배를 갔어요. 10만까지. 지금 요거 보지 마시고 어쨌든 최고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0만을 갔어.
그러면 내가 대략 한 2배 정도 먹었죠. 오예, 2배 먹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환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세요?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다. 1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환율이 1000원당 1달러일 때는 요게 지금 브라질에서 다시 건너오세요. 브라질에서 지금 저기 대한항공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보베스파 아닙니다. 그 브라질 아니에요. 상파울루 이게 아니고 저기 이제 우리 미국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달러와 원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야. 100만 원을 갖고 A사에 10주를 샀습니다. 내가 이제 A사의 주가가 그 100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이겠죠? 10만 원이고 이거를 10주를 살 수 있는 거야. 10만 원짜리를 이렇게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니까 10주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맨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야. 근데 이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쫙 흘러가지고 이게 A사의 주가가 90달러까지 떨어졌어. 에이 젠장 퇴 내가 손실받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준다면 들고 있는 주식은 900달러로 1000달러에서 900달러로 떨어졌지만은 이걸 우리나라에 다시 가져올 때는 108만 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지만 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8만 원을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사의 주가가 올랐어. 그래서 한 주당 10달러씩 벌었네. 아싸병 했는데 실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800원까지 20%가 빠지면서 한 주당 주가가 110달러 돼서 여기에서 이제 10주 1100달러가 됐지만은 1달러당 환율이 800원까지 떨어지면서 내가 우리나라로 요걸 현금을 가져오면 88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게 보통 선진국 투자를 하면 이런 일이 나와요. 요거는 신흥국 투자를 하면 이런 일이 주로 펼쳐집니다. 신흥국.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 아무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브라질의 돈값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이제 상대방 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싸죠. 이번에 달러가 비싸졌잖아요.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신흥국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3대 국가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좋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주가도 110달러 됐고 환율도 1200원 돼봐봐. 완전 더블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110 곱하기 1200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짱이지. 해외 투자를 하려면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3개만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유로, 엔화, 달러는 안전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주가는 떨어져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그러니까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 엔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실을 좀 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할 거면은 꼭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3개만 투자를 하시고 신흥국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 정도는 성장률이 가팔라가지고 걔네 통화 가치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는 편이거든요. 최근까지는. 근데 베트남도 요즘에 뭐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되기는 한데 여튼 웬만하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로 어떤 거래가 되는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왔어요. 보세요 이거 봐봐. 이때 멘징 되지 않았겠어? 이때 만약에 그 미국 주식 떨어졌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반토막 나도 이게 멘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미국은 이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라 가지고 1998년 이쯤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 이때도 마찬가지. 미국은 떨어졌어도 뭐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커버를 할 수 있었죠.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 때는 2007년에는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세지면서 미국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에 가져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었겠죠. 그래서 선진국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언제 선진국 투자가 안 좋냐면 경기가 화랑일 때, 전 세계 경기가 화랑일 때는 신흥국 주식이 훨씬 잘 가고 훨씬 이렇게 통화 가치가 세기 때문에 그때는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요즘처럼 뭐 위기가 도사리고 있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신흥국 투자보다는 선진국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위기 때는 선진국 투자가 좋고 성장이 저성장일 때는 선진국 투자가 좋고,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난다, 뭐 중국 같은, 인도 같은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성장률이 10%씩 찍고 이런 막 미친듯이 성장을 보여주는 그럴 때는 신흥국 투자가 훨씬 낫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국 신흥국이지 뭐. 김은국은 뭐야.